사람에게 먹는 것은 생존과도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생존이 아니더라도 먹는 것 그 자체의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전 세계에는 다양한 음식들이 존재하고 이번 영상에 소개될 매우 흉측한 요리들도 존재합니다. 과연 전 세계에는 어떤 망측한 요리들이 존재할까요? 코피루악은 인도네시아어로 커피를 뜻하는 코피와 서양 고양이를 의미하는 루악이 결합된 이름으로 인도네시아에서만 재배되는 일종의 특산물입니다. 시베커피라고도 부르고 우리나라에서 루악커피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이 커피는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등에 서식하는 서양 고양이가 커피 열매를 먹고 배설한 씨앗을 햇볕에 말려 볶는 과정을 거쳐 탄생한 커피입니다. 똥을 얘기하는 거냐? 서양 고양이는 잘 익은 커피 열매만을 따먹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서양 고양이의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원두의 쓴맛과 떫은 맛이 사라지고 특유의 향을 내는 커피가 된다고 합니다. 짐승의 똥을 먹는다는 엽기적인 특징 때문에 위생적으로 문제가 많아 보이지만 원두 자체는 그대로 똥과 함께 배출되어 세척 과정을 거친 후 볶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분이 조금 더러울 순 있어도 위생상 문제는 없습니다. 코피루악의 탄생은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네덜란드인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커피와 같은 농작물을 재배하여 유럽으로 비싸게 판매할 계획이라 인도네시아인들에게 커피를 손도 못 대게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농민들은 커피가 너무 마시고 싶었지만 네덜란드인들이 두려워 엄두도 못 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서양 고양이가 커피나무에서 열매를 먹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커피가 먹고 싶었으면 인도네시아인들은 서양 고양이의 배설물을 뒤지기 시작했고 커피 원두가 그대로 은가와 함께 배출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서양 고양이의 배설물에서 얻은 원두를 몰래 빼돌려 인도네시아인들은 커피를 즐겼고 이것이 현재의 코피루악으로 발전했습니다. 연간 500kg 정도만 생산되는 희소성 때문에 명품 커피라 불리며 가격도 아주 더럽게 비싼데 400g 기준으로 50만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가격이 이렇다 보니 서양 고양이를 집단 사육하여 생산하려는 농장도 등장했는데 야생동물을 집단 사육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일 뿐만 아니라 좁은 우리에 가두고 커피 열매만을 사료로 먹이는 학대를 하고 있어 동물학대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피루악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코끼리똥 커피로 불리는 블랙 아이보리가 더 비싸다고 합니다. 초코우유, 바나나우유와 함께 우유 3대장 중 하나인 딸기우유가 어째서 이 망측한 라인업에 포함되어 있을까 싶지만 딸기우유의 핑크색을 내는 재료가 다름 아닌 벌레이기 때문입니다. 100년 초에부터 기생하는 연지벌레가 그 주인공인데 연지벌레에게서 코치닐이라는 색소를 얻어내어 사용합니다. 코치닐은 잉카 시절부터 사용되었던 역사가 아주 깊은 천연 색소로 암컷 연지벌레를 말려 색소를 농축시킨 뒤 짜내는 식으로 추출한다고 합니다. 딸기우유 외에도 색을 내기 위해 수많은 음료에 사용되고 있는데 스타벅스 음료에도 사용될 뻔하다 무산된 사건이 있습니다. 2012년 미국 스타벅스에서 고객들의 건강을 위해 음료에 인공 색소가 아닌 천연 색소인 코치닐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동물성 색소인 코치닐을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들이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점점 커져 스타벅스가 음료에 벌레를 넣는다는 식으로 확대되어 퍼졌는데 사실 틀린 말이 아니긴 합니다. 스타벅스는 이 사건 때문에 스타버그라는 부정적인 별명이 생겼고 결국 코치닐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토마토에서 추출한 색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실 벌레를 사용한다는 자극적인 내용만 걷어내면 몸에 아무런 해도 없는 그냥 색을 내기 위한 용도입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 방송이 나간 이후 딸기우유는 엄청난 매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 영향으로 연지벌레를 사용하지 않는 딸기우유도 현재 많이 출시되었지만 우리에게 친숙한 번데기를 먹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카스마르주는 이탈리아의 치즈로 사르데냐 지방에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제조되는 치즈입니다. 원래 치즈로 유명한 이탈리아에서 이 치즈는 유독 유명한데 이 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당연히 좋은 쪽으로 유명하진 않습니다. 카스마르주는 썩은 치즈나 구더기 치즈로 불리는데 치즈의 겉껍질을 잘라내고 파리에 유층을 집어넣어 발효시킵니다. 사실 이 치즈는 우연히 만들어졌습니다. 한 치즈 장인이 치즈를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파리가 치즈에 알을 까는 바람에 수많은 구더기들이 치즈를 초토화시켰습니다.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치즈를 폐기 처분했겠지만 도대체 왜 그랬는진 몰라도 이 치즈 장인은 치즈를 맛보았고 예상치 못한 풍미를 느끼곤 식품화시켰다고 합니다. 구더기를 사용하는 독특한 숙성 과정 끝에 치즈는 연해지고 군데군데 액체가 되기도 했는데 이 액체는 치즈의 눈물이라는 거창한 표현으로 칭합니다. 썩은 치즈답게 암모니아 냄새가 심하고 섭취하고 몇 시간이 지나도 혀에 뒷맛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여전히 구더기는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이 기괴한 치즈를 절대 맛볼 수가 없는데 다른 나라
나라의 파리를 우리나라에 잘못 들여오면 혹여나 생태계 교란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스위스 같은 인접국가 한정으로 인터넷 판매를 하기도 하는데 부더기가 살아있을 때 최대한 빨리 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 판매는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한때 유럽에서 이 치즈에 대해 금지 조치가 내려졌지만 규정이 바뀌어 현재는 별 문제없이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비슷한 음식으로는 진드기를 사용하여 제조하는 독일의 밀뱅käse가 있습니다. 중국 3대 진미 중 하나인 샥스피는 상어 지느러미를 말린 것으로 중국에서 귀한 손님이 오면 대접할 정도로 고급 식재료입니다. 중국에선 위츠라고 부르며 1500년경 본초 강국에 기록되기 이전에는 딱히 기록된 것이 없어 역사는 생각보다 길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기력회복에 좋고 식욕을 증진시켜 보양식에 쓰이는 약재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사실 진미라는 것들이 보통 그렇듯 맛 자체는 별로 없습니다. 대신 식감이 매우 좋고 곁들여지는 소스를 100%에 가깝게 흡수하기 때문에 소스 맛으로 먹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브로콜리를 초장 맛으로 먹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샥스피는 재료를 얻는 과정에서 동물학대의 논란을 피해갈 수 없는데 포획한 상어를 지느러미만을 잘라낸 채 다시 바다로 던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상어와 가오리 같은 생선들을 연골 어류라고 칭하는데 얘네는 고기로 사용하기엔 암모니아 냄새가 너무 심해서 다른 평범한 생선처럼 먹기가 힘듭니다. 냄새를 없애려면 잡은 즉시 손질해서 먹어야 그나마 완화되는데 상어처럼 큰 생선을 잡자마자 먹을 수도 없고 맛도 그다지 없어서 돈이 되는 지느러미만 건지고 다시 바다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상어는 헤엄을 치지 못하면 호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느러미가 잘린 채 바다에 던져진 상어들은 숨을 쉬지 못해 모두 익사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팔다리를 묶어놓고 바다에 던져버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상어의 개체수가 줄어들다 못해 씨가 말라버린 것은 샥스핀 때문이란 설이 가장 유력하며 가장 많이 희생되는 상어는 귀상어입니다. 하와이주에서는 미국 최초로 상어 지느러미 소유 및 판매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했고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형에 선고될 정도로 엄하게 처벌한다고 합니다. 산쯔얼은 갓 태어난 새끼쥐를 산채로 먹는 요리입니다. 새끼쥐가 3번 우는 음식이라 하여 삼교채라고도 불리는데 쯔얼은 새끼쥐의 울음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로 우리나라로 치면 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끼쥐를 젓가락으로 집을 때, 새끼쥐를 소스에 찍을 때, 마지막으로 입안에 넣고 씹을 때 이렇게 3번 운다 하여 산쯔얼이라 부릅니다. 산쯔얼은 온갖 괴상한 음식들이 넘쳐나는 중국 내에서도 엽기적인 음식이라고 불릴 만큼 상당히 기괴한 요리입니다. 문화의 차이라고 아무리 생각해보려 해도 저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푸아그라는 세계 3대 식재료 중 하나로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으며 프랑스 사람들이 즐겨 먹는 고급 요리의 대명사입니다. 식재료 중에서도 귀하게 다뤄지는 것으로 트러플, 달팽이 요리와 함께 프랑스 3대 요리로 불리고 있습니다. 푸아그라는 살찐 간이나 기름진 간이라는 뜻의 프랑스어로 영어로도 펠리버라고 부릅니다. 거위의 간을 먹는 것 자체에는 크게 문제 삼는 사람이 없지만 문제는 만드는 과정이 너무도 잔혹합니다. 4주간 거위는 어두운 곳에서 사료를 먹고 자라는데 이후 또 4주간 우리 안에 가둬놓고 고단백, 고탄수화물을 먹여 성장을 유도합니다. 8주에서 10주째가 되면 강제로 먹이를 주입하는 가바주가 시작되는데 가바주를 시작한 12일에서 21일 동안은 튜브를 거위의 목안에 집어넣고 매일매일 먹이를 억지로 밀어넣습니다. 이렇게 먹이로 확대당한 거위의 간은 보통의 10배 이상으로 커지게 되고 그제서야 거위를 도축하여 간을 빼냅니다. 먹이를 강제로 주입하는 가바주만으로도 동물학대가 명확한데 거위가 움직이지 못하게 속박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날개가 부러지거나 근육에 심각한 조직 손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지금도 1년에 수백만 마리의 거위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사육되며 연간 25만 톤 이상의 사료가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푸아그라는 잔혹한 과정 때문에 동물학대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고 영국과 이스라엘 등에서는 생산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르톨랑은 푸아그라와 같은 프랑스 요리 중 하나로 촉새의 일종인 오르톨랑 촉새를 재료로 요리하는 음식입니다. 오르톨랑은 천상의 맛이라고 불리며 프랑스의 영혼을 구현하는 요리라는 극찬까지 받을 만큼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조리 과정이 푸아그라보다도 더 잔혹하다고 할 정도로 끔찍합니다. 오르톨랑의 조리법은 금지된 음식이 지닌 죄악의 역사라는 책에 상세히 나와 있는데 먼저 오르톨랑 촉새를 산채로 빛이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상자에 가둡니다. 그리고는 한 달 동안 포도와 무화과 등을 먹이는데 이때 오르톨랑 촉새가 빛을 보지 않고 오로지 먹는 것에만 집중하게 하려고 눈알을 뽑아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19문이 반복되다 보면 정상적인 크기의 4배 정도로 자라게 되는데 통통해진 오르톨랑을 꺼내 아르마냐기라는 양주에 산채로 담가 익사시켜 죽입니다. 이렇게 죽이는 이유는 오르톨랑의 내장에 술이 채워져 더 깊은 풍미를 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익사시킨 오르톨랑을 오븐에 8분가량 구워낸 후 깃털을 모조리 뽑으면 요리가 완성되는데 완성된 오르톨랑은 가히 신의 음식이라고 할 정도로 맛이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잔인한
잔인한 요리를 먹는 인간들은 꼴에 양심은 있는지 자신들이 먹는 모습이 혹여나 하느님에게 보여 분노를 사지 않도록 흰천을 뒤집어쓰고 몰래 먹는다고 합니다. 현재 오르톨랑 촉스에 관한 사냥, 도축, 요리, 시식 모든 것은 법적으로 금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